박선희는 동네 사람들의 눈에 평온함 자체였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와 까치에게 부스러진 식빵을 나눠주고 시장에 갈 때마다 누군가를 돕는 모습. 할머니가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이웃 할아버지들은 벤치에 앉아 그녀와 한담을 나눈다. 누구나 그녀를 따뜻하고 조용한 노년의 표본으로 생각했다. 70년의 인생이 오직 가족과 소소한 일상으로만 채워진 평화로운 사람으로. 하지만 지연은 우연히 그 이미지의 균열을 발견했다.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금융범죄 역사에 관한 레포트를 작성하며 1980년대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화면을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춰버렸다. 사진 속 여성은 명백히 자신의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원 벤치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냉철한 눈빛. 그리고 그 손에는 대형 금고의 문이 들려 있었다. 사진의 캡션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비자금 적발 사건 특수팀 멤버라는 텍스트가 보였다. 지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 사진의 눈빛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 뭔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공원 벤치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주는 할머니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밤부터 지연은 할머니를 다르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부스러기를 쓸 때의 손놀림에 담긴 근력. 창밖을 볼 때의 관찰자 눈빛. 공원에서 사람들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방식. 손님이 방문했을 때 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할머니의 행동이 아니었다. 지연은 대학 자료실에서 더 많은 신문들을 찾아봤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사들. 대형 비자금 사건들. 조직 범죄 적발 뉴스들. 그리고 여러 기사에서 신비로운 정보원 내부 고발자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었다. 지연은 결심했다. 그 비밀을 풀어야겠다고.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40년의 이야기를 찾아야겠다고. 할머니가 시장에 나간 오후 지연은 평소 금지되던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다. 그 계단은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할머니는 위험하니까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연은 그 문이 단순한 다락 문이 아니라 수십 년의 비밀을 보관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락은 창고처럼 어수선했다. 먼지가 소복이 내린 여러 짐들 사이에서 지연의 눈은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은색 금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은행이나 대형 회사에서 사용하던 크기의 오래된 금고였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고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다.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금고의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들. 모두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박선희, 최미영, 손소연, 김혜진, 이지아. 신분증마다 발급 시기가 다르고 직업도 달랐다. 그 아래에는 수백 장의 사진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것 같은 인물 사진들. 어떤 사진에는 남자들의 서명이, 어떤 사진에는 지문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장소, 사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서 더미는 암호화된 기호로 가득했다. 숫자와 문자가 뒤섞인 기호들. 수백 장의 기록들. 그리고 지도들. 손으로 직접 그려진 지도들인데 특정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고 화살표와 시간대가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각 지도에는 잠입 루트 탈출 경로 접선 지점 같은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가장 아래에는 일기장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가죽 커버의 노트북. 첫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1977년 3월 15일. 나는 오늘 그들을 속였다. 그들은 나를 믿기로 했다. 이제 시작이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할머니의 추억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떤 작전의 기록이었다.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그 작전의 모든 것이 여기 있었다. 지연아, 내려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울렸다. 지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락 계단을 내려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그 얼굴은 엄격했고 무겁고 깊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저 금고 안에 있던 것들이 뭐예요? 범죄 관련이에요? 선희의 침묵은 오래였다. 며칠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결정이 그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할지 말지 않을지의 그 결정.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40년의 비밀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선희는 1977년 29살이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풀어냈다. 당시 서울금융청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명의 정부 요원이 조용히 접근했다. 직책이나 이름 없이 오직 목소리와 눈빛만으로. 제안은 간단했지만 위험했다. 조직 범죄 세력의 내부로 침투해달라는 것. 정확히는 그들의 금고 관리자로 들어가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임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비공식적이었다. 정부 기록에서 제거되었고 신분도 여럿이었으며 만약 잡혔을 때 정부는 그녀를 부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15년 동안 선희는 5가지 신분으로 살아갔다. 각각의 신원마다 집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은 그냥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림자였다. 어느 신분도 어느 집도 어느 사람들도 진정한 박선희를 알지 못했다. 조직 내에서 그녀가 한 일은 기록이었다.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뇌물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암거래의 기록을 남겼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이름이었다. 누가 다쳤고 누가 조종당했고 어떻게 부서졌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어느 기업가가 협박당해 결국 자살했는지, 어느 여성이 위협을 받아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는지, 어느 노동자들이 불공정하게 쥐어짜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선희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기록했다. 증거 없이는 역사도 기억도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조직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손을 잡고 있었고 경찰과 판사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썩어갔다. 1977년부터 1992년까지 15년 동안 선희는 그 썩음을 지켜보며 기록했다. 그리고 1992년 조직을 나간 후에도 계속 지켜보았다. 다시 조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언제 어느 때 다시 호출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누군가 그 증거를 지켜야 했고 누군가 피해자들을 위해 증언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그 조직의 손은 경찰까지 뻗어 있었다. 증거를 제출했다면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이고 그녀는 죽었을 것이다. 신문 중 무한정 나타나지 않거나 사고로 죽거나 또는 그냥 증발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선희는 40년을 기다렸다. 세상이 바뀌기를,
법이 강해지기를, 그 사람들이 나이 들기를.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동안 그녀는 공원 벤치의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조용히 살아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평범한 할머니로. 그것이 가장 큰 위장이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평온함은 갑자기 깨졌다. 현관에 놓인 백지 명함. 그것은 신호였다. 선희는 이것을 40년 기다려온 순간으로 알아챘다. 그녀는 집안을 돌며 숨겨진 물건들을 확인했다. 화장실 뒤에 응급키트, 침실 천장의 해치, 주방 바닥 아래에 암호화된 저장소, 거실 화분 뒤에 신호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40년 동안 매일 손질해온 그 준비들. 그 밤 선희는 지연에게 1992년 이후의 것들을 말해주었다. 조직이 완전히 해산되지 않았다는 것. 그중 일부가 지금까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 그 금고 안의 것들이 그들의 약점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건네야 한다는 것이었다. 침입자들은 사흘 후 밤 11시에 왔다. 검은 승용차 2대가 조용히 골목에 들어섰지만 선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을 안전한 공간으로 보낸 후 집의 조명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40년간 연습한 격투 기술, 끈질긴 생존 본능,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평범한 노파의 정체. 지연은 벽장 안에 숨겨진 통로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명령조로 외치는 그 목소리는 공원 벤치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1977년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침입자들의 저항은 4분 18초에 불과했다. 선희는 구급차가 아닌 다른 전화를 했다. 40년을 기다려온 그 번호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법 집행기관도 놀랄 만한 것들이었다. 감시 카메라 영상, 고급 감시 장비들, 그리고 40년의 증거. 모든 것이 한 노파의 손안에 있었다. 미디어는 즉시 터져나왔다. 조직 간부들이 속속 구속되었고 언론은 신비로운 정보원을 찾으려 했다. 기자들이 문을 두드렸고 방송국이 요청했고 책과 영화화를 제안했다. 그들은 선희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선희는 공개를 거절했다. 영웅이 공개되면 영웅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되기 때문이었다. 경찰도 검사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비밀유지 합의가 체결되었고 선희의 이름은 정보원어로만 기록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이름. 미디어의 폭주가 계속되는 동안 선희는 공원 벤치로 돌아갔다. 비둘기와 까치에게 빵을 주며 동네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삶을 계속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눈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그 평온한 미소 뒤에 뭔가 깊은 것이 있음을 느껴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전 정부 요원이 찾아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여전히 정보원어였지만 이제 선희는 자유로웠다. 자유는 다시 공원에 앉는 것이었다. 손녀를 안아주는 것이었다. 밤이 되었을 때 다락에 올라가 40년의 기억을 한 장씩 들추어 보는 것이었다. 지연은 대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공부는 달라졌다. 법학을 선택했고 그 법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선희의 말이 지연의 마음에 맴돌았다. 세상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만드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은 때로 세상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것. 진짜 힘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 선희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빛은 따뜻했고 비둘기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렸다. 평범함 속의 영웅은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